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이제 하트 그만해주시고 강의 들을 준비하십시다. 기대돼요. 선근증 있어서 선생님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전 난소섬유종으로 수술 받았었어요.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생리통이라는 게 여성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제 초경 시작되고 난 뒤부터 매달 여성으로서는 한 번의 생리가 있는 건데, 우선 이 생리가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게, 대부분 생리라고 하면은 우리 특히 이제 동양 여자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몸에 노폐물이 이렇게 자궁 쪽으로 이렇게 나쁜 것들이 모여서 배출되는 걸 생리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생리는 그게 아니고요. 생리라는 건 요게 진짜 자궁 모형인데, 요 자궁을 따지면 자궁 내막과 자궁 근층, 그리고 나팔관, 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궁 내막이 하는 일이 착상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배란되기 전에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충분히 두꺼워져서 배란되고 수정이 되면은 이 자궁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궁 내막의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이게 필요 없게 돼버리고 노화가 일어나니까 이 자궁 내막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노화된 자궁 내막이 떨어지면서 피도 까만색에다가 조금 안 좋은 냄새도 나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거 보고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생리를 하게 되면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는 이 모든 과정이 임신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화된 이제 자궁 내막이 필요 없어지니까 내뱉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 생리를 할 때 또는 배란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고 소량의 출혈도 있고, 특히 생리할 때는 출혈이 있으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생리를 하게 되면 이 자궁을 수축시켜서 생리피를 밖으로 내뱉기 위해서 자궁을 수축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공교롭게도 자궁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왜 아기 놓을 때 자궁 수축 오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배란통은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배란통은 또 다른 기전으로 아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머님들 이제 딸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참아라. 이렇게 이제 문화가 되어다 보니까 생리통이 있으면 아유 뭐 그런 거지, 당연히 그렇겠지, 여자로서 이제 겪어야 되는 거다 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잘 오지도 않으세요 또. 그리고 임신 이제 되어서 초기 때 이제 임신되어서 확인하러 오실 때 보면 여러 가지 혹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산전 진찰, 여성 검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그 통증을 관리하면서 미리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몸에 혹이 생기는 거라든지 나빠지는 뭐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이 강연을 준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오늘 주제라서 선생님도 고딩 때부터 심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네, 어렸을 때 진짜 병원 가볼 거 그랬어요. 성인 되고 혹을 키운 것 같아요 라는 답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해드리겠고, 또 이거 필요하시죠? 이따가 지금 말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다 해버렸어.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2번 바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이전에 생리통 굉장히 심할 때 한동안에 왜 뉴스에서 생리대. 생리대를 사용하게 되면 생리통을 더 많이 이제 일으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잠깐 있었더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제 희지부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뭐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쪽의 그 문제라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리대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뭔지도 이제 솔직히 모르고 요것들이 뭐 생화학적인 어떤 물질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아주 소량이지만 있을 것이고 여기에 민감하게 만약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뭐 좀 안 좋아지겠죠. 그죠? 이게 마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감기 증상 10명이 와서 같은 다 증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똑같은 약을 처방했을 때 과연 그 10명이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이 제 시간이 다 낫겠느냐? 이거는 100% 그럴 거라고 대답 못 하듯이 그 모든 이제 이 약품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혹시나 모르니까 생리통의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화학 물질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생리컵 그리고 또 하는 옛날처럼 부직포를 써가지고 생리대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호전된 그거를 느낀다면 내가 화학 물질에 대한 반응이 있는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리대 또는 자궁 질환이 생리대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 봐야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카페인 섭취가 또 생리통 유발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두 잔 커피가 생리통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생리통 유발하는 원인이 이따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생리통이 원발성, 이 그다음 속발성이 있습니다. 원발성은 영어로 하면 primary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모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아무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이게 속발성인데 요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근종이라든가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성근증, 그다음에 난소의 낭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카페인은 뭐냐 하면 이 카페인 성분을 지금 제가 한번 본 논문에서는 하루에 5잔씩 이상 먹으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수치를 갖다가 변화를 줘서 폐경이 되는 것도 약간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한두 잔 먹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5잔 이상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탐폰도 안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탐폰은 생리할 때 쓰시면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탐폰은 멸균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넣을 때 조작할 때 이 멸균된 채로 잘 넣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넣다가 보니까 잘 안 돼가니까 막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은 이 세균 감염이 되어버리니까 탐폰을 쓰다 보면은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지 이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탐폰도 역시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생리통이 조금 심해질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질문도 올라왔네요. 라이너 매일 쓰는데 괜찮은가요? 그렇죠. 라이너는 약간 분비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쓰시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집 사람도 라이너를 좀 쓰는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보고 조금 가려운 게 많다.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제품을 고집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써보고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생리통이 아닌 배란통일 수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생리통에는 배란통에 드는 진통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는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나요? 여기 우선 요 모형대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잘 힘드시죠? 나오고.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돈 받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자궁이고, 여기 나팔관이고, 여기 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자궁 내막층이 여기 안쪽 요 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근육으로 있는 근층이에요. 그러니까 배란이 된다는 거는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서 터지면서 이제 난자가 일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면 이 나팔관이 이렇게 있다가 요게 이제 난자라면 배란이 된 난자를 휙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임신을 위한 작업이죠, 그죠? 정자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나팔관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요게 배란통이라는 기전은 뭐냐면 이게 터지면서 배란이 나올 때 소량의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 피가 나기 때문에 이 피 나는 거에 대해서 복막에 피가 차이니까 그래서 아픈 경우가 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리통이라는 거는 자궁 자체에 이 수축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생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걸 수축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거고, 기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자궁에 있는 근육의 이런 혹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꼭다리가 달려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근종이고요. 그다음에 자궁 자체가 요게 근육이 이게 다 근육인데 요게 두꺼워져서 자궁이 이렇게 커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근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컨다리 디스메노리아라고, 그러니까 속발성 생리통이라 해서 요 병적인 원인이 있어서 아픈 거죠. 그래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배란통일 때는 대부분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통증이 주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아프진 않아요. 조금 대부분 뭐 하루 정도 아팠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길어봤자 한 2, 3일 정도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은 이제 생리 시작하면서, 아니면 생리 시작 전에, 아니면 생리 기간 동안 계속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치료는 약은 똑같아요. 아프기 때문에 생리통 약을 드시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이 그림으로 그려주시니까 예. 이해가 정말 잘 된다고, 너무 좋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림 설명 예. 너무 좋다는 예, 분이 예, 너무 많으시네요. 그래서 다음 이제 또 선생님분들이 또 이거 또 쓰시지 않겠나라는 생각 너무 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하하님, 이해 쏙쏙 그림 너무 좋아요. 하하님, 저분이 저번에 강의 듣다가 졸린다고 자신 분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오늘은 안 자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너무 강의가 너무 집중 잘 돼가지고. 이해가 너무 쏙쏙 돼요. 네, 네. 완전 재밌네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하하님,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또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 전 괄약근과 항문까지 아픈데 이것도 생리통의 증상인가요? 근종과 무록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록이 있어도 이런 통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선 무록과 근종의 차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거는 이제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 환자들이 오면, 자궁에 무록이 있어요. 난소에 무록이 있어요. 그냥 혹을 모두 무록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여태까지 내려와서 자궁에도 무록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은 무록은 난소의 혹입니다. 예, 난소에 있는 혹들이 대부분의 안에 물 같은 액체 성분의 혹이 생기기 때문에 무록이라 그러고요. 네. 자궁에 생기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누구나 봐도 혹이잖아, 그죠? 요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요런 거는 근종이라 그래요. 요거는 근육의 종양이 돼서 근육처럼 단단해요. 그러니까 무록은 아니잖아, 그죠? 네네네. 그래서 단단한 근종이기 때문에 자궁의 무록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자궁에는 무록이 아니고, 무록이라 하는 거는 대부분의 난소의 무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또 뭐 했죠? 무록이 있어도 이런 통증이 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소에 무록이 생기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는 건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까만 점, 요거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 예. 네네네. 여기 까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런 세포들이 이제 자궁 내막 세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는 게 생리라고 했는데 이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데 요놈이 이렇게 자궁 안쪽으로도 파고들고 바깥으로도 이렇게 묻어나는 이유가 자궁 생리혈이 이 자궁을 통해서 난소로 이렇게 해서 역류되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궁 내막 세포가 일부 요런 데 들러붙어서 또는 여기 난소 같은 데도 요렇게 들러붙거나 나팔관에도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요놈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여기 실타래처럼 만들어 놓은 유착을 일으킵니다. 그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여기 아까 관략근도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이제 나오면 이 자궁의 뒤쪽에는 대장이 있고 요 옆에는 소장들도 있고 이 밑에 이제 그 대장으로 가는 관략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미세한 자궁 내막증이 생기면 이런 내막증을 특히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관략근도 아프고 그러니까 대변 볼 때 아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자궁 경부 부위인데 요 뒤쪽에 쿨데섹이라는 부위인데 요 부위에 이런 신부 자궁 내막증이 있을 경우에는 성교통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발견하기도 좀 까다롭고요. 치료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요건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궁 근층을 바로 파고들어서 자궁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거를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는 선근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또 글이 많이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궁 내막증 때문에 나팔관이 막힐 수도 있나요? 예, 그럼. 예.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점이 이제 찍혀서 이제 들러붙어 갖고 이제 안으로 자꾸 파고들죠. 이런 세포들이. 네. 그리고 이 자궁에 있는 생리혈이 자궁 나팔관을 통해서 역류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류되면서 자궁 나팔관 안에 있는 통로가 있어요. 미세한 통로. 이런 쪽이 상처가 생기고 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유착들로 인해서 뭐 난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궁 외의 임신이라든가 뭐 또는 일부 뭐 장 쪽으로도 침범하게 되면은 맹장도 잘 걸린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변을 잘 보는 사람이 생리통이 없던데 근종 때문인가요? 아니면 뒤에 대장 관련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궁의 혹이 너무 커지게 되면 아까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엉덩이죠. 그 자궁 이제 대장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항문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대장 바로 앞에 자궁이 있어요. 근데 이 혹이 뒤쪽으로 만약에 생겨갖고 대장을 눌러버리면 이 대장이 이렇게 통로되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막히겠죠. 변이 못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변을 잘 못 보게 돼요. 그거를 이제 매스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커버리면은 대장을 눌러서 못 나온다. 이런 식의 말을 쓰는데 그래서 변을 잘 보면은 자궁 근종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궁 근종이 있어도 대장을 누르지 않으면 변을 잘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 변 잘 보시는 분들이 변을 잘 보는데도 힘들다 하면은 뭐 산부인과적으로는 혹이 있나 없나 물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발적인 뭐 대장 쪽 자체의 문제일 때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변을 잘 본다고 무조건 저는 자궁 근종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산 전 생리통이 심한 상황으로 한방, 양약을 모두 써봤지만 약해지지 않았고 출산 직후 생리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생리 두세 번 후 생리통이 더 심해집니다. 구토, 복부 팽만, 두통, 전신 근육통으로 하루 이틀은 누워 있어야 합니다.
생리통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생리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또 심하시다고 예, 해주시네요. 이게 이제 생리통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이 내부 장기의 운동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이제 가스가 우리가 왜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은 이게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하는데 흥분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먼저 자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공이 열리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장은 소화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막 침샘도 바짝바짝 마르면서 이게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극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에요. 네네.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은 릴렉스 시키는 신경이 되어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파지니까 교감신경이 많이 자극되어 버리니까 이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차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소화기 계통의 반응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텐전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되어 보니까 머리도 좀 어지럽고 구토도 오게 되는 거고 이 기전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뭐냐면 심호흡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온열팩이라든가 몸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좋아진다는 네네.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엔세이드 계통 그러니까 진통제 계통의 약을 먹으면은 왜 좋아지느냐? 아까 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자궁을 수축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통제가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처음 이제 계속 이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진통제를 먹을 때 시기를 이 호르몬 PGE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기 이전에 미리 먹어버리면 네네. 얘네들의 활동을 딱 차단시켜 버리니까 효과가 더 좋겠죠. 근데 막 이제 참다 많이 아플 때 먹어버리면 이미 이 호르몬이 왕창 나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그만큼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이것도 적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생리통이 있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진통이 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진통제를 미리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량의 진통제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거기 때문에 진통제를 뭐 한 달에 한 3, 4일 먹는 거 가지고 몸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채팅창에 또 그리고 참 네. 저 대답이 아까 출산 전에는 좋았는데 출산 후에 또 나타났다는 이유는 이건 아마도 자궁 내막증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자궁 내막이 생리혈이 역류되어서 생긴다는 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생리를 안 하게 되는 동안에는 이 자궁 내막증이 좋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좋아졌다가 나중에 생리 다 끝나고 모유 다 먹이고 생리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생리가 돌아오고 하면은 이 잠잠해져 있던 자궁 내막증의 활동이 다시 시작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리통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사를 통해 갖고 이상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네. 광안 자모병원 옆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과찬의 말씀. 네. 안 아프셔야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를 또 하시면. 네, 그리고 채팅창에 또 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강의를 TV로 보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너무 심호흡 따뜻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아까 말씀 심호흡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라. 요거를 또 필기 느낌으로 하고 있는 분이시고, 네. 나중에 딸 크면 다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어머님들 제가 답변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채팅창에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생리량이 적어도 괜찮나요?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네, 호떡맘님 생리량이 적어도 괜찮나요?라는. 이 질문을 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생리량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면
혹시 이상이 있는지 와서 초음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원래 생리량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그냥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이제 또 이제 모형을 보자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쓴 자세로 있으면 자궁이 이렇게 같이 서요. 그래서 요걸 전굴 자궁이라 해서 생리피가 흐를 때 전굴되면 뭡니까 중력의 그 힘으로 흐르기가 좋겠죠, 생리피가. 근데 이제 후굴 자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게 자궁이 왜냐하면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여요, 배 안에서. 그래서 이게 간혹 이제 후굴 자궁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생리혈이 역류돼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 나오려고 하면. 네네. 예. 그러면 이런 분들도 생리통이 조금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굴일 경우에는 뱃속으로도 역류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 생길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생리량이 많다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우선 혹이나 없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있던 자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때는 많이 나오는데 거꾸로 돼버리면 그냥 역류돼서 나오기 때문에 후굴 자궁이 잠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가라든가 뭐 이런 걸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앞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원인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생리량이 줄었다고 대부분 이제 한 40대 초반쯤 되면 걱정하시는 게 제가 빨리 폐경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제일 여기 많거든요. 이렇게, 네. 예. 근데 이거 생리량이 줄었다고 바로 폐경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폐경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의 그 농도가 점점 몸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 생리량만 주는 게 아니고 막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짜증나고 막 괜히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는 요런 이제 조기 폐경의 증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증상 없이 생리량만 줄어들었다면 우선 초음파 보고 이상 있나 없나 보시고 이상 없다 이러면은 폐경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돌발 헬스가 여기 목욕시켜 왔어요. 네, 돌발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돌발은 좀 이따 합니다. 네. 그냥 뭐 하는 척 해봤습니다. 채팅창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채팅 좀 이따 합니다. 그냥 해봤어요. 다들 잘 듣고 계신가 싶어서. 네. 갑자기 채팅창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네, 예. 채팅창이 글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크크크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그냥 했었거든요. 네.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네. 강의 계속 시작할게요. 자, 국가에서 정한 자궁 경부암 검사 2년에 한 번. 네, 그래서 이런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 여부도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 예,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꼭 이제 넣고 싶었던 이유가 대부분 2년마다 한 번씩 나라에서 그 건강 검진을 해주세요. 자궁 경부암 검진을. 근데 자궁 경부암 검진은 이상이 없다면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궁 경부는 다시 또 모형이 나옵니다. 자궁 경부는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요 밑에 요 부위. 근데 혹이 생기는 거는 여기 보이다시피 자궁 체부, 경부가 아닌 몸통에 생깁니다. 그리고 난소는 아주 다른 부위죠. 그래서 경부암 검사로만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기만 봐요. 밑에. 자궁 경부만 보게 됩니다. 이 자궁 안에 있는 체부라든가 몸속에 있는 혹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렵니까? 물어봐요. 근데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이 병원에서 돈 벌려고 초음파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초음파를 보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면 말 그대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근종이 있느냐, 성근증이 있느냐, 난소에 혹이 있느냐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궁암 검사를 하실 때 초음파를 보고 이런 혹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초음파를 보면 거의 한 90% 이상 이게 근종인지 성근증인지 난소의 낭종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예, 초음파 검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초음파가 비싸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팁. 예.
생리통이 심해요. 그리고 생리양이 많아요. 아니면은 생리와 생리 중간에 이상한 출혈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을 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유로 초음파 보는 것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오, 꿀팁, 꿀팁. 예. 꿀팁. 네. 네.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자, 요거 팁. 아, 정말요? 네. 네. 대시면, 아하, 꿀팁. 네. 강의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꿀팁. 우와, 완전 꿀팁이죠. 꿀팁. 좋은 꿀팁.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출산 후에 생리통이 없어지나요, 나는? 예. 이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중에 나왔는데,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약간의 성근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궁 내막증 성근증이 생리하고 연관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동안 10달이죠. 생리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또 생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토탈 따지면 1년 이상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 세포들이 퇴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다시 생리가 돌아오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서서히 자궁 내막 세포들이 다시 또 바깥에 있던 세포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리통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쪽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원발성, 원인 모르는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이 아기 놓고 난 뒤에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궁 내막 조직들이 많지 않게끔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퍼져 있었던 분들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좋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기 놓고 나면 좋아지는데, 요즘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결혼을 늦게 하시고 임신을 늦게 하세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혼해서 아기 가질 때쯤 30대 중후반에서 첫 아기를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옛날에는 20대 중반 되기 이전부터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변이 생기기 전에 임신을 해서 이미 예방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엔 또 다산이었잖아요. 한 두세 명 놓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4, 5년 정도는 이렇게 치료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신해서 출산하고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성의 건강에서 혹이 생기는 예방적인 그런 기간이 충분한데, 요즘 분들은 35세 이후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아기 출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병이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조금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궁 근종으로 인해 생리통이 심하다는데 생리통을 치료하면 근종이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네네. 예, 아까 왜 그림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요 자궁 근종의 위치가 자궁 근육층에도 있을 수 있고 자궁 여기 내막 가까이도 있을 수 있고 자궁 또 바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리통을 유발하고 생리양을 많게 만드는 거는 자궁 내막에 가까이 있는 혹들이에요. 여기 이제 요거는 자궁 내막에 가까이 있는 건데, 요런 것들은 자궁 내막을 바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생리양이 많아질 수가 있고 생리통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근층에 있는 혹인데, 이놈도 커지게 되면 이 자궁 내막의 이 공간에 영향을 주어서 자궁 내막이 이제 넓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커져버리면 이게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그 면적이 넓어지면 생리양이 당연히 같이 많아지겠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궁의 크기, 자궁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생리통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생리양이 많을 것이냐 결정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자궁 근종이 생겼을 때는 작기 때문에 50% 이상은 무증상이에요. 근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리 미연에 작을 때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보면 이미 이제 조금 큰 경우가 많죠.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냥 장문이 또 예. 올라와서 한번 자궁 근종이 있어서 수술하고 6개월 뒤 임신했는데 자궁 수술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만삭이 되니 자궁 파열 위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왕으로 조산했습니다. 이런 경우 둘째 임신은 어느 정도 지나고 가질 수 있을까요? 근종 수술도 하고 제왕 수술도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라는 질문. 아, 참, 아까 그 답변이 제가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네네. 그, 근종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뭐랬죠? 생리통이 심한데 생리통 치료하면 근종이 네. 없어지나요? 그랬는데, 생리통 치료했다고 있던 근종이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리통이 좋아진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증 치료라 해서 어떤 약을 쓰든가 어떤 시술을 받아서 통증만 없애는 거지, 근종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근종을 없애는 거는 이분처럼 수술을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자궁 근종은 없어지고,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자궁 근종을 없애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분 질문,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6개월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임신이 되어서 네, 수술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자궁 근종 수술을 했으면 원칙이 제왕절개분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 자궁 바깥으로 나는 혹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꼭다리가 있고 바깥으로 나는 혹은 꼭다리만 떼버리고 혹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궁 자체에 손상은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 안 하고 정상분만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혹을, 제거를 하려면 자궁을 째야 돼요. 절개를 해야 돼요. 절개를 하고 요걸 파내죠. 파내고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에 상처가 남습니다. 자궁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풍선을 후 불다 보면은 원래의 풍선 두께가 이만큼이었다면은 점점 풍선이 커지면 두께가 점점 얇아지듯이, 이 원래는 두꺼웠던 자궁 근육층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근육층이 자꾸 얇아져요. 근데 그 흠집이 나 있던 곳에 근육이 점점 얇아지면서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나든 언제든 파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미니멈 최소한 6개월 이후에 임신을 하라는 이유는 그 상처가 이제 치유되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임신을 하면은 파열될 위험성은 좀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둘째를 이제 또 계획하고 계시면 제왕절개 한다고 또 자궁에 상처가 또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지나서 임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6개월 지나서 임신을 잘 안 하죠, 사람들이. 또 겁을 나서 그런지. 그래서 뭐 한 터울 1년 주고 1년 정도만 지나면 둘째 임신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둘째 계획 중인데 성근증이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예. 성근증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근종과 성근증의 차이를. 근종은 근육의 종양, 그냥 덩어리 채로 자궁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근증은 조그만 자궁 내막 세포가 자꾸 침범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임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두꺼워진 상태로는 착상이 될 때 이 자궁 성근증이 있으면 좀 자궁 근육이 단단해져 버려요. 그 탄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착상을 해서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유산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커지면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게 이 저항을 느끼면서 커지기 때문에 계속 초기 때 이제 임신 한 5개월 지날 때까지 다른 분보다도 아랫배가 아파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그 조산도 좀 쉽게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임신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거고, 재미난 제 경험은 뭐냐 하면은 30대 후반인 그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네. 임신을 무척 원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임신을 할 때마다 근데 한 2달째 접어들 때마다 자꾸 유산이 됐었어요. 이분이 성근증이 있었거든요. 조금 심한,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심한 성근증이 있었던 분인데,
실패를 그러니까 실망을 하지 않으시고 유산되면 이제 한 생리 2번 하고 또 임신해도 되거든요. 네네.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4번을 유산했는데 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임신을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유산이 되고 이제 그 팔로업 그 추적 검사로 자궁을 추적해 보면 이 성근증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결국 5번째 임신은 정상적으로 임신이 됐고 출산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성증으로 임신해서 뭔가 실패를 봤다. 실망하지 마시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가능한지 안 한지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하셔가지고 그걸 듣는 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또 요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생리통 완화와 자궁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까지 나왔죠. 커피. 예,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악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분들이 자주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게 음주가 있죠. 음주. 예. 이게 술이 온데 다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 왜 안 좋으냐 이러면은 물론 뭐 면역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네. 있지만 술을 소화하는 이 과정 중에 그 대사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와요.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은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궁이 이 근종도 그렇고 성근증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음주 이런 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살찌면 이게 우리 지방세포가 또 많아지면 지방세포에서도 또 여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사회자님이나 저나 조금 뚱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는 피부가 좋아요라는 소리를 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남잔데도. 네네. 그게 뚱뚱하면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이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체중 증가를 많이 하려면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섭취하시겠죠, 그죠? 그런 쪽으로 영향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이면 자궁 근종이 좀 잘 생긴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리통 완화에 좋은 성분 중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근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마그네슘을 이제 좀 보충을 하면 생리통도 좀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그래서 내 피부가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내 피부가 좋았던 거구나. 네. 우리 피부미인 400분과 함께 하고 농담이고요. 그리고 돌발 퀴즈 했는지 여쭤보는 분도 계신. 돌발 퀴즈는 돌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또 왜 늦게 하냐라는 분도 계시는데 돌발 퀴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돌발 퀴즈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전에 질문 드릴 건데 일단 먼저 제가 퀴즈를 내면 어머니들께서 맞추고 맞춘 다음에 맞추고 틀리고 한 다음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On지 X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는 문제는 아까 초반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다 맞추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돌발 퀴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아직 한다는 얘기야.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무 크게는 안 할게요. 혹시나 또 지금 또 뭐 공공장소에 계신다거나 아기가 옆에 자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깨우지 않도록. 자, 돌발 퀴즈 바로 시작할게요.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바로 납니다. 자, 아까 초반에 들으셨다면 다 뭐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리대가 생리통 또는 자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 혹은 X입니다. O 혹은 X. 자, 생리대가 생리통 또는 자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자, 지금 여기 채팅 치시면 안 되고 맘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좀 이동하셔가지고, 맘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오빠를 사랑해. 네, 블링블링님.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보냈어요? 보내셨나요? 자, 지금, 돌발 퀴즈.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는데 참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돌발 퀴즈. 요거 온지 엑슨지를 맘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온지 엑슨지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애기 우는데 그냥 왔어요. 지금 빨리 가세요, 빨리. 애기 달래주러 가세요, 어머니들.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지금. 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오마나. 네. 자, 과연, 자, 옹지, 엑슨지. 벼랑이만님 애기 달래고 오세요. 네. 이제 참여하셨으면. 네. 자, 그러면 마감 5초 남았습니다. 5, 4, 3. 지금, 440분에서 지금 60분 나가셨거든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나갔다가 지금 나가셔가지고. 네, 나가셔서, 또 다시 30분 들어오시네. 30분 나갔다가 왔다 갔다 또 카카오톡 창을 또 켜야 되기 때문에. 다들 하고 오셨죠? 하셨죠? 60분 나가셨으니까. 3, 2, 1. 오늘 너무 유익해서 듣다가 밥 다 식었다고 하시죠. 1. 네. 자,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생리대가 생리통 또는 자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저희가 앞쪽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혹여나 궁금하신 분께서는 내일 낮 12시에 맘스토리 채널에서 풀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입니다. 아시겠죠? 네, O.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생리 전 2, 3일 전부터 복용하면 생리가 2, 3일 안에 끝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진통제를 장기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요 질문도 아까 약간 힌트가 나왔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미리 먹으면 좋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게 그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은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생리통이 있을 땐 타이레놀보다는 그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먹든가 아니면은 무슨 페낙 무슨 펜 이런 식으로 이부프로펜 계통의 약을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생리 시작할 때쯤 좀 미약할 때 먹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제 컨트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통 약도 이것저것 자기하고 맞는 걸 먹어보셔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도 이제 자기가 한 2, 3일 먹어도 안 되면 조금 더 길게 먹어보고 아니면 하루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괜찮더라 이러면 안 드셔도 되고 이제 셀프 컨트롤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사이클만 그렇게 일주일도 안 되게 먹는 거니까 몸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통 먹는 이 비법을 가르쳐 주면 병원에 와서 진짜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먹게 돼요. 그죠? 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아파. 병원에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우선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엔 치료 면에서도 또 나올 것 같은데 치료도 반드시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합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도 있으니까 우선은 진통제 먹는 방법은 이렇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모든 생리통이 똑같이 진통제로 컨트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생리통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참는 게 좋을까요? 계속 약을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고 올바른 진통제 복용 개수 또 여쭤보시네요. 그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진통제를 늦게 먹게 되면 네. 예, 이게 이제 그 한 알 갖고 모질해서 2알 먹게 되고 3알 먹게 되고 늦게 먹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먹게 되면 이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먹기 때문에 원인이 그러니까 이 호르몬 때문이라면 이 진통제가 효과가 보겠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일찍 먹게 되면 효과를 볼 것이고 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늦게 먹어서 이게 이제 한 알 먹던 게 안 듣게 되고 2알 되고 3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내성이 생긴 거는 아니고 복용 시기하고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원인이 이게 아니라면 진통제 드시고 나면은 전혀 안 듣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자기의 생리통 원인이 뭔지를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리통 또는 배란통이 심한 경우 미레나 시술을 권하는데 둘째를 원하는 경우 미레나를 제거하면 임신이 가능할까요? 미레나를 제거하게 되면 장기간 부정출혈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미레나라는 게 안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임신을 착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이제 생리혈이 나올 때 생리통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얘 이제 미레나를 사용하게 되면 자궁 안에다가 직접 이 약을 주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레나를 장착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일정 용량의 그 호르몬이 나와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걸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피임도 되겠죠. 물론 착상이 안 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생리를 안 하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생리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궁 내막 세포들의 증식을 억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궁 선근증이 있는 분들한테 엄청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궁 선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초기 때 우리가 수술이 필요 없다 이러면 초음파 보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 없으시고 생리통과 생리양이 많으니까 미레나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레나를 아까도 제가 예를 든 게 10명의 똑같은 감기 환자가 왔는데 약을 똑같이 처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상이 똑같으니까. 그걸 했는데 10명이 그걸 먹과 동시에 다 낫는다. 이거 보장 못 하듯이 미레나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 맞는데 특정 어떤 인한테 쓴다고 해가지고 더 좋고 어떤 사람한테 쓴다고 해서 더 나쁘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써봐야 내 체질과 나의 체질과 이 미레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작용이 나타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여기 이제 부정출혈. 자꾸 이제 생리 때가 아닌데도 자꾸 피가 쫄쫄쫄 날 수 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3개월 내에 한 5, 60%가 그 증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안에는 90% 이상 그 증상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성만 가지고 조금 견딜 수가 있다면 굳이 빼지 말고 좀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시는 걸 권하고, 그리고 임신을 원하면 이 미네랄을 빼고 생리 한 번만 하시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다시 임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레나를 하시는 분들의 30%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리를 안 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량의 출혈만 있는 사람도 있고 30%에서는 생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미레나하고 폐경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폐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빼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임신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리통 완화 자세, 세우전 자세 등 한 후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는 듯한데 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간단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나요? 생리통 완화에 좋은 자세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그 생리통에 좋은 자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생리통 완화 운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대부분 필라테스 강사들이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요가 강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던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율신경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척추 있지 않습니까? 척추에서 이렇게 신경들이 나와서 여러 장기들, 신경들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흉추 제일 밑에서부터 요추, 이제 천추 이쪽에 있는 신경들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이제 취하게 되면 생리통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자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뭐든지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지 이 신경들이 눌린 근육 긴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눌린 신경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생리통에 영향을 이제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 점점 커지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을 한다면 어느 정도 크기일 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술 방법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근종의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근종 치료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5cm 이상은 수술을 고려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더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 자궁의 근종이 왜 위치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있고 없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상이 없는 근종은 이 근종의 대부분은 양성이기 때문에 얘가 암으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근종 중에 육종이라는 나쁜 근종이 있어요. 네. 예, 이거는 근종은 근종이고 육종은 육종이고 따로따로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근종이 육종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일부 이제 그 학설에서는 육종은 육종이고 근종은 근종이다. 따로다. 근데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초음파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자꾸 자라거나 있으면은 혹시 육장일까봐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준치를 잡아놓은 게 뭐 한 5cm 이상으로 되었을 때 수술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수 없으면 육종도 한 1, 2cm짜리 뭐 이렇게 수술해서 육종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비수술적 치료법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하이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자궁 근종 용해술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주파로 하는 거고 하이프는 초음파로 하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적으로 육종이 있을 확률은 뭐 한 1%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99%는 근종이니까. 네. 예, 그래서 비술적 요법으로 근종을 이제 초음파로 태우든 아니면 고주파로 태우든 사이즈를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GnRH 아고니스트라 해갖고 주사 맞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아주 큰 혹을 수술하기에는 힘드니까 그 주사를 맞아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여서 자궁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만 드러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주사를 맞고 혹을 줄여서 혹만 이제 떼고 자궁 보존하자. 네네. 이런 치료가 있었는데 그 주사를 오래 맞게 되면 이게 폐경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복강 내시경으로 근종만 재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혹이 너무 많다, 뭐 포동성이처럼 많이 달려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애도 다 낳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거죠. 이런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자궁 근종으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자궁 근종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재발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재발 확률은 줄어들고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재발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질문 좀 받아주세요라는 스케치가지고 예. 출산 후 아직 생리를 시작 안 했는데 임플라논이나 피임약 먹으려면 생리 시작하고 피임해야 하는데 생리 전에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애타게 해주셨네요. 지금 모유를 수유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뽀삐님 혹시 모유를 수유하고 계신가요? 뽀삐님, 네, 지금 들리시죠? 분유요. 분유. 모유 수유 안 한다면 이 초음파 검사를 미리 맡으셔가지고 자궁 임신이 아닌 걸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임신이 아닌 걸 확인을 하고 자궁 내막 두께를 이제 봐서 이 생리가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대충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겁나하는 거는 뭐냐면은 배란이 먼저 되고 생리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생리 사이클을 보면 배란 후에 2주 뒤에 생리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배란이 되고 착상이 되고 착상이 되어야지만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거든요. 배란이 되어서 수정된 후에 착상이 될 때까지 이 윈도우 피리어드라 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 검사를 해서 안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 착상이 되어야 이제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되어야 임신 호르몬이 그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서는 그 HCG라는 호르몬이 10만 이상 넘어가도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관계를 가졌는데 착상되기 전에 딱 요 일주일 안에 임플란론을 넣든가 이거 루프를 넣든가 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쭉 와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자궁 안에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오지를 못해갖고 자궁에 임신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자궁 그 루프를 넣기 위해서 왜 생리 끝나고 바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런데 실수한 건 없는데 단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절대 임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넣어주는 이유가 혹시나 이런 불상사가 생길까 봐. 네, 그런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시간을 보시면 벌써 3시 17분, 물론 1시간을 벌써 또 시간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네요. 예. 더욱더 많은 또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우리 원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채팅창에 정말 유익하고 좋은 강의였다는 말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달할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에 관해서 스스로 이 경각심을 좀 갖고 계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생기기 이전에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난데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를 먼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자기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검진하셔가지고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걸 미연에 발견을 하면 인생의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그러니까 20세, 20세 초반인 여자들이 와서 벌써 자궁 내막증이 있고 자궁 근종이 있는 애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물론 오시면 수술 단계는 아니라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시작하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 계획을 세워야 돼. 임신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빨리 이제 총괄적인 인생의 계획을 짜서 언제 결혼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35 이후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그러지 말고 30세 이전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좀 한 적어도 2명 이상은 놓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 병으로 인해서 네 인생이 안 괴로워지고 나중에 늦게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하려고 하면 이걸 또 해도 임신이 안 돼요. 저것도 해도 임신이 안 돼. 이런 고민 안 하게 되니까 제발 그런 걸 내가 부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여자의 일생이 담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상에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이런 대답을 많이 하세요. 이런 대답 많이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던 만큼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았던 감사합니다. 만큼 한번 하트로 도배만 해주십시오. 하트로 도배만 해주세요. 네, 하트로 빨리 도배해주세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올라옵니다. 하트로 도배. 하트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